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봄날이 왜 이리 서늘한가 했는데 이젠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낮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봄과 작별할 때가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의 공교육이 붕괴다. 교우관계 학력 악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교총 스승의 날 맞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답니다. 동기부여에 따라 성적이 갈리는데 상위권은 오르는 반면 중하위권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 3인의 운명, 이제 다시 국회로 갔다. 이런 제목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주세요 하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14일, 금요일이에요. 나흘의 시간을 더 준 겁니다. 근데 어제 뭐 하루 지났습니다, 벌써. 임명 의지를 내비치며 강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눈, 귀 막은 마이웨이 선언이다.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국정 주도권을 놓고 대립이 심화될 듯하다. 갈등이 점점 격화될 모양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기사인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실체 없는 코인 몸값, 글로벌 기업도 추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값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를 좀 해놓는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을 넘어섰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잘 나가는 SNS 기업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고 돈도 잘 버는 곳이에요. 그런데 넘어섰답니다. 그리고요, 도지코인, LG화학을 앞질렀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상에서요, LG화학이 도지코인만 못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언제든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실까요? 자, 바로 이거는요, 이스라엘 상공인데요. 아이언돔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쪽 지금 하마스와의 그 어떤 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마스가 로켓 200발 정도를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입니다. 요격을 했다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미사일 위치들이 여기 있으면, 로켓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서 발사가 되면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아이언돔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집값 급등, 그리고 주식 열풍, 국세, 세금입니다. 19조 더 거쳤다. 올해 1~3월 1분기입니다. 1분기 동안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보니까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9조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집값 급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 열풍에 따른 세금 증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든든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늘도 역시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2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입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 장관 후보자 3명을 놓고 이런 상태가 아니냐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냈죠, 어제? 다시 청문 보고서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임명 강행 의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쇠몰입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 3분, 뭐 주요 대선 주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잇따라 큰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언론에서는 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봤으니까 물어내라. 뭐 이런 소송인데요. 이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찍히면 망한다. 중국의 모습입니다. 마윈,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죠. 얼마 전에 중국 정부한테 찍혀서 어려움을 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제2의 마윈 아니냐. 이런 기사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장관 후보자 3명을 둘러싼 청와대의 분위기 그리고 여당의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임박노 임명 강행 수순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를 말합니다. 뭐 청문회는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회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14일까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원래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에서 뭔가 넘어가죠. 그때 한 번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날짜는 나흘을 줬습니다. 14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자리에서 뭔가 논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송부 재요청 뒤 지명 철회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강행 의지로 읽힌다는 거죠. 이르면 15일 임명 밀어붙일 수도 있다. 15일이면 주말인데요. 여야 총리 장관 인선 이견 못 좁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네. 이 정도 모습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 의지로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특별 연설에서 그 말씀하셨던 예. 지금 이 3명의 후보자 예. 각각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절실하게 설명을 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말씀은 청문회 자체의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2년 전에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대표들에게 예. 청문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미 말씀하신 취지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청문제도 자체에 방점을 두고 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송부 요청은 예.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청문제도 자체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야당이 싫으면 부적격 의견을 조목조목 실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류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29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그중에서 대체로 임명 동의와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면 24번이나 이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했어요. 아, 야당이 거부했다는 네, 거죠. 그것도 국회의 역할을 다 안 하는 것이죠. 아. 이러다 보면 서로 이게 희화화되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언정 재송부 요청이라고 한 절차를 정확하게 밟겠다라고 예.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다 하는 것이죠. 의무를 지금. 예. 그리고 이제 14일까지인데 예. 4일간 시간을 준 것은 뭐 저는 뭐 적정한 시간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었다 이렇게 보고요. 14일 날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도부와 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지금 그 여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의원이나 예. 김병욱 의원 등에서 뭐 한두 명은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일부는 그래도 여기는 좀 이른바 이제 버리는 카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야기하지만 의원총회 결과는 예. 크게 갑론을박이 있지는 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이제 지켜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대통령이 신년 회견 때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장점을 취지를 다 이야기한 것은 저는 만약에 당의 의견이 정해지고 그 의견이 한두 명 정도 낙마를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지명자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여러 가지 국민께서 체면을 좀 세워준 그런 측면도 결과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아마 혹시 결심하셨다면 거기까지도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그럼 봤습니다. 박수현 전 대표께서는 3명 가운데 일부가 낙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요. 이런 모습 자체가요. 지금.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보는데 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표는 지난주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장관 후보자들 일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 청와대나 직간접적으로 좀 건의 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가 통한 겁니까? 안 통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뭐 청와대 건의할 자격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당직자였고 당원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그런 의견을 국민들의 민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규정상이라면 재송부 요청할 때 최대 열흘 정도 시간까지 있어요. 근데 통상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던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인지. 과거에는 뭐 짧게는 한 이틀, 많이 되는 경우 열흘까지 주고 뭐 일주일 줬는데 나흘을 줬습니다. 시간을. 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주말까지 넘기지 않을 정도의 시간 정도가 나흘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의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그 장관들의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그 특별연설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언급이었어요. 네, 장관 지명이 왜 어떤 사람이 적격한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박수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까지 재송부 요청을 해서 그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낸 적이 거의 몇 번이 14번 정도 없었기 때문에 예. 국회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을 또 이번에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또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회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 차라리 기간을 짧게 해서 임명을 그냥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아, 조대진 변호사니까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임명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하는 이유가 아까도 예.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이 장관들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비춰서 국민의 여론, 물론 이제 따가운 시선에 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예.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행이란 표현보다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구하는 자리로서 특별연설을 이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망과 박수현 전 대변인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임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이미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분석을 해 조대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아, 미리 사전에 방송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아, 아무튼 약간 좀 다른 기류로 해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물론이고요. 정의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당에서 나오는 지적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위반을 우려해 모두 임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민심이 아닌 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와대 연설 후에 모두 꼬리를 내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임혜숙 후보의 경우 단지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 행랑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명확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더 거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당인 민주당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모습을 다룬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민주가 없다. 임방로 어모 불만 쏟아낸 재선 의원들. 어제 당대표와 재선 의원들이 뭐 회의를 할까요?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비공개는 국회에서 비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려지죠. 이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취재해서 나오죠. 물론 제목에는 민주당이 민주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요. 또 민주당 내의 의원분들은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뭐 임명 문제 없다. 뭐 이런 발언도 많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와 별개로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답답함을 털어놨다. 의총 때는 침묵한 것과 달리 거침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죠. 의총은 좀 통상 앞부분이 좀 공개가 되거든요. 강행처리 불사, 강경 주장이 나오자 그래서 오만하게 보였다. 이런 또 반박 발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송영길, 청와대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정책실장 뭐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지적을 해요. 정책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강의하듯 가르치듯이 뭐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청와대 친문, 이른바 친문 주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민주당 의원분들은 그러세요. 친문 없다. 더 이상 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지만 아니 또 언론의 시각은 그래도 친문 주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청와대 친문과 갈수록 불편한 기류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그러니까 앞서 정의당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아니 청와대 청문회 하고 나서는 민주당 다수도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뭔가 좀 조치해야 된다. 이런 기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 입장이 싹 바뀌었다. 기류가 달라졌다. 이렇게 정의당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내부가 갈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엔 청와대 뜻이 관철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지금 레임덕 현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지금 예비 후보 대선에 대한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는 부분까지 가는데 예. 지금 강행을 하던 강행을 안 하던 예. 두 개 다 레임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죠. 그렇다면은 레임덕에서 가장 큰 이 시발점은 어디냐면요. 예. 당이 청와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뭐 멀리하기가 시작될 때부터가 레임덕이거든요. 그렇죠. 통상 멀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약간 갈등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은 레임덕이 아주 뭐 촉발이 되는 듯한 이제 느낌을 가지고.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강행을 하든 안 하든 레임덕이라 그러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 뜻이 관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레임덕입니까? 레임덕인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당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분열을 하죠. 친문이라든가 그냥 강행했다고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또 불만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예. 민심까지도 이제 그쪽 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고민거리이신데 예. 자 14일 날 정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신임 지도부하고
오찬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평소에는 박범계 장관 할 때는 이틀 줬는데 4일 준 거는 예. 송영길 대표가 그럼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당과 청와대 대통령과의 협의 끝에 나온 이 최종안이 사실은 레임덕의 어떤 뭐 이걸 좀 미루는 그런 뭐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둔 4일간의 지금 재신청 기간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의당의 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좀 제가 폄하를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밀수꾼이고 공금 횡령범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죄를 크게 뭐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좀 들여온 부분 그리고 이전 뭐 교수 시절 출장 해외 네. 출장한테 가족을 동반해 그걸 그렇게 좀 보셨군요. 근데 아니 이제 폄하를 하자면 그렇게 되고 예. 민심은 그렇게 보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맡기는 힘들고 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 당의 의견들을 어떻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는 예. 당과 청와대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뭐 내각의 어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욱 의원님께서 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운명은 아직 모른다네요. 그러면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건 사적인 의견이지만 저 정도면은 예.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게 이 전국 운영에는 제일 좋은 안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야 모르겠습니다. 다 면이 살죠. 청와대도 살고 당도 살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욱 의원님도 청와대에 계셔보셨지만 예. 자진 사퇴라는 건 없습니다. 설사 형식이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사전에 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미리. 그렇죠. 이 사진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예. 김혜숙 인사수석에게 손가락 어제 3개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장면이에요. 일부러 찍었겠죠, 기자들이 이 모습을요. 좀. 그러니까요. 이미 기다렸다가 아마 찍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요. 자, 김병민 교수. 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야당과 관계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장관 후보자 얘기에 집중돼 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끝났거든요. 예. 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돼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본회의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장관 후보자 3명 거는 따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인사청문회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예.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국회 야당을 향한 인식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 예.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시계를 조금 더 거꾸로 돌리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장관을 임명하면서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3명의 후보자 부적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정의당의 거센 비판 그리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는 여러 이 매체들에서의 언론에서의 날선 비평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예.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문제부터 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까지 언급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모습과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예. 단순하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되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모든 부분 속에서 이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사 결정과 함께 맞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청와대가 국민의 이 준엄한 민심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예. 일방적인 처리를 하게 될 것인지 이걸 지켜보면서 하나둘씩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사안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만 따로따로 다룰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니라 인사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같이 지금 연계해서 국민의힘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무기력화시켰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지금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셨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글쎄요, 저는 뭐 그 일관된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 이분들에게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당 대표라면 예. 아마 14일 이전에 저는 이미 뭐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의 어떤 의견을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예. 해봅니다만 적어도 그 결단을 해서 대통령께 민심의 현재의 눈높이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 결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라시면 어떤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3명의 부적격 후보 이 3명을 다 부적격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야당도 뭐 3명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것이고요. 예. 압박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한두 분 정도 그 정도는 적어도 왜냐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의 후보들에 비해서 예. 뭐 크게 뭐 더 나쁜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러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중에서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그때그때 정말 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예.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결단을 해서 저는 건의를 해야 한다. 제가 당 대표라면이라고 예. 하셨으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좀 전하고 그렇게 당 중지를 좀 모아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예,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게 또 예.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의 역할이고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박수현 전 의원이 참 어려운 얘기를 사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무튼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당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상황 아니냐. 뭐 이런 키워드가 좀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여당 내의 대선 경쟁입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른바 정세균 총리의 이름 약자를 통해서 SK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SK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어제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대선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정세균 광화문 포럼. 이 모임의 이름이 광화문 포럼이에요. 총리 시절에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명사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막 그랬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총리를 끝난 뒤에는 이게 대선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 모임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진 좀 보실까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시니까 아마 뭐 축하하는 자리라서 가신 것 같고요. 옆에 보면 다른 의원분들, 이른바 SK계로 꼽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군요. 이쪽에 주로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정치권 복귀 이후 첫 강연에 나섰다.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어제 했어요. 약간 공약 같기도 합니다. 현역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그리고 미래 씨앗 통장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1억을 준다는 거죠. 돈을 차곡차곡 출생 이후에 20년 동안 쌓아가서 나중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요. 정세균 전 총리 여러 가지 공약 그리고 행보도 굉장히 분주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지율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지지율이 지금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 행사 끝난 뒤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생 탐방도 하시고 청년 1억 보원 자금 뭐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한국입니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할게요. 그런데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신경이 당연히 쓰이지 안 쓰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 네. 들어보시겠지만 본인도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 알아서는 벌써 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럼요. 그렇지만 네. 노력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겠는가. 뚜벅뚜벅 가겠다 뭐 이런 뜻을 얘기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정세균 전 총리 정치권에서 워낙 중진인데다가요. 그래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심이 바라보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글쎄요. 다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에 출발할 때 1.2%였고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한 40% 가까운 그렇습니다. 지지율인데 결과적으로 1.2에서 출발한 게 뒤집어서 대통령이 승리를 되었거든요. 아마 모든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례가 있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것이죠. 아마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한 3% 정도의 지지율이면 유의미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총리에서 물러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 정세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지지율에 대해 기자가 물었을 때 그거 알면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총리 시절에 할 수 없었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유쾌한 말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께 공감을 가게 되는데 엊그제 대통령도 특별 연설에서 차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고 균형 감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대 정신은 한 개인의 통찰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감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속에 어떻게 짧은 말이지만 그 지지율 올리는 거 알면 내가 벌써 했게요라고 하는 이런 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 예. 틀림없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의 내공이 있다고 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가볍게 넘기면서 또 뭐 설명 다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자, 그리고요 어제 뭐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 물어보죠. 최근에 이 여당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정세균 전 총리를 지적하는 듯한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어제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책임 있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잠깐 섞여 있었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가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좌장으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본인의 SNS상에 올려요.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뭔가를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독선적이면서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이끌었던 게 총리 자리잖아요. 그래서 전임 총리 2명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물론 이런 글과 함께
본인의 지역구의 어떤 모습 사진까지 올리면서 뭐 지역구 얘기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 대목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뭐 지방자치단체도 뭐 책임 있는 건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설전이라고 또 묘사도 합니다. 자, 최영학 의원님. 그런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마지막 그 부분에 할 말은 많지만 뭐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이러다가 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그러나 뭔가 말을 자제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좀 더 각을, 이른바 각을 세우는 겁니까? 각을 후보끼리 세우다가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세웠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별로 헤쳐모야 하는 예. 대선의 계절이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서 서로의 뭐 어떤 흠집내기 또는 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아주 격렬한 경쟁의 장까지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초반에 있고요. 진짜 뭐 두 분 다 굉장히 뭐 말로서는 어디 가서 지지 않으신 분인데 진짜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런 부분들로 대선 경쟁을 했을 때 이제는 국민들이 그거를 좋게 본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또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저렇게 대규모 출정식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입니다만은 저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예. 가족끼리 뭐 5명 이상도 밥을 못 먹게 하는데 예. 저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세과시하는 거 진짜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조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교수,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 대선 경쟁이 미미해요. 사실은. 네. 너무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만 쳐다보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에 있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난 다음 예. 그리고 나서 대선에 대한 경선 등의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권당에 있는 여러 후보들의 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결은 분명히 딱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같은 정당을 구성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겠다는 후보. 한 후자에 대한 얘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 측에 가까운 얘기겠죠.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부터 정권과 대통령을 하는 공격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정당인 것처럼 차별에 나서겠죠. 남은 거 이제 빅3라고 불리는 두 명의 후보일 텐데요. 예.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예.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일 텐데 둘이 묘하게 경력과 지역적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계승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총리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과거 호남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연결성을 훨씬 더 깊게 개입됐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모호해진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대선에 뛰어드는가가 핵심인데 예. 만약 여기에서 이낙연 대표의 모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지만 여기에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역으로 나가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하는 순간 이재명 지사와의 혈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간에 이러한 격돌되는 양상들은 훨씬 더 자주 목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있을 거다. 그리고 뭔가 지금은 자제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지켜봤고요. 자, 이런 과정에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지 모임이 출범합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소설가 황석영, 그리고 박노현. 이런 분도 과거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선 캠프 오늘 출범. 정확하게는 대선 캠프라기보다는 지지 모임 성격이 강하죠. 이게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이 행사가. 15,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숫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오늘 이 출범하는 이 조직의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지지 조직이라고 알려져요. 이 광장 조직을 이어받은 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름이 이해찬 전 대표의 지지 조직은 광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 이름은 민주평화광장입니다. 민주는 민주당 뜻 같아요. 평화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하면서 평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둘을 합해서 민주평화란 말이 붙였는데 광장이라고 또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다음 관련 내용은요,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해찬계 주도 이재명의 새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뜻이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민주평화광장의 대표는 조정식 의원이 맞는데 이해찬 당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의원, 이해식 의원 등 동참 예정. 이해찬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해석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이재명, 뭐 교감서 이런 게 막 소문처럼 그동안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엔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소문도 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또 경기도하고 이해찬 측 그 인사들하고 또 교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당위원장도 했었고 또 그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하실 때 예. 정책위 의장을 또 맡았던 경험도 있고요. 예.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찬 총리의 이해찬 대표의 또 측근이기도 예, 하지만 가까운 또 인물로 알려졌는데. 경기도의 또 평화부지사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예. 저는 또 일부에서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의중도 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예. 뭐 이재명계 이재명 지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뭐 본인이 그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탄탄한 대선 주자의 입지를 또 굳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이해찬 대표의 그 마음이 좀 이재명계 쪽으로 조금 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그 대선주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대선주자분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반응 없습니다만 일단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다뤄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모임을 출범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을 합니다. 자, 여당의 대선 경쟁,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무슨 여러 가지 모임 그리고 뭐 행사에 계속 꾸준히 참석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책 발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모습들이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뭔가를 좀 손해배상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법원에 한 거예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국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서민 교수 등 1,600여 명이 소송 제기를 했다. 서민 교수가 과거에는 좀 진보 인사로 꼽혔는데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히는데 소송을 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16억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여기 보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요. 다른 원고분은 여기 밑에 있어요. 이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구안하사가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인 교수. 예.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민사소송이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대국민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선거 결과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 결과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SNS의 가재, 붕어, 개구리 등에 대한 언급부터 이 입시 비리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의 거짓말을 접하면서 부모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1인당 100만 원씩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에 있었던 도덕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평가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만약 청구하고 싶었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좀 보다 전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라고 얘기했던 대통령과 청와대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 집을 팔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정부의 얘기들처럼 청년들 집 살 필요 없고 기다려라. 김현미 장관이 작년에 영끌하는 청년들 보면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올해 들어서 부동산 올라간 집값을 보니까 그때 김현미 장관 말을 들어서 부동산 올라가는 거를 역시 마지막 막차도 타지 못하고 실패했다. 제 주변에 보면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상으로도 만약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이 받아들여지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한 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소송보다는 그게 훨씬 더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인데요. 예.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공정과 정의를 말로는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통한 정치적인 비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서민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한 이야기 영상으로 좀 다시 불러내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뭐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는 거에 좀 실망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이 지워져서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 켜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합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뭔가 손해를 좀 배상하라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어요. 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1인당 50만 원. 근데 패소했어요.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거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분위기 아닌가? 뭐 이겁니다, 지금요. 자, 조현진 변호사. 네. 이거 이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죠. 없다.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변호사는 이제 주장을 하고 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변호사들은 아마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뭐 잘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화난다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소송이 다 걸리면 그 소송이 전부 다 뭐 이루어질 수 있고 승소 가능하다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그 관련된 손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손해와 스트레스를 준 그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관련된 부분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거는 해당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전에 또 비슷한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해서 재판부 판결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뭐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건 것 자체로서는 또 뭐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송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도 조대진 변호사처럼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라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송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바라보라. 뭐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해서 뭐 어떻게 저 전체적인 그 이슈를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조금 행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뭔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 뭐 이런 거겠네. 뭔가 아니면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미 뭐 이런 것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지금? 글쎄 참 뭐 웃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런데 뭐 제가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서민 교수님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제가 치료제도 한번 드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슬픈 소식만 있는가? 제가 그 서민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적어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2위에서 11호 탑 10에 진입을 했어요.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꼈죠. 1인당 GDP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2019년 그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를 꼽았어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과 호주 정도다라고 세 군데를 꼽았어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 경제 성장률은 2년 합한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거의 세계 1위입니다. 4월 29일 날 발표한 IMF 리포트는 한국이 코로나에서 충격을 가장 최소화한 성공적인 나라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6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수출 증가율은 41.1%로서 이것은 10년 새 최고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백신도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백신 확보는 세계 꼴찌, 자랑은 세계 1등 이렇게 하셨지만 좀 자료를 찾아보세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걸 다 세계가 인용하는데 1인당 우리 백신 접종 횟수 이것이 세계 10위입니다. 지난번에 확보한 화이자 4천만 회분을 합하면 세계 9위입니다. 왜 꼴찌라고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그리고 방역도요.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이 10만 명입니다. 프랑스가 9만 명이고 영국이 7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6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이 2,44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확진자 수가 100명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 규모로 따지면 500명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규모입니다. 우리는 이미 집단 면역에 이른 이스라엘 정도로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민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아직 서민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우시지만 어떻게 이거를 같이 연결할 것인 과제만 함께 힘을 합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부안화사가 올 정도로 그런 뉴스에만 주목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표 아주 준비를 작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서민 교수는 소송하신 분한테 치료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목조목 우리나라 이 정도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요. 아무튼 뭐 이 주제를 하는데 아까 김명희 교수께서는 부동산 소송을 차리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고 박수현 재무께서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그러냐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도 뭐 다 갈래리 좀 같습니다 지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보니까 막 수치를 잔뜩 적어서 지금 읽으셨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죠. 좀 보겠습니다. 구미 3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죠. 구미 3세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한다. 그러나 출산은 인정 못해.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수사를 했는데 수사에서는 친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 이게 틀릴 리가 없다는데 이 친모로 지명이 되신 분, 처음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하지만 출산은 인정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검찰이 어제 이제 재판에서 증거를 댔는데 친모 측은 추측만 있다, 혐의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 친모로 이제 지명이 됐죠. 이 친모로 꼽히신 이분의 변호인 측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관되게
DNA 그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서 그 부분에 피고인은 그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바로 공소 사실의 그 판단에 뭐 DNA 자료가 막바로 범죄 성립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인 변호사. 네. 이 친모 측의 이 주장, 친모의 주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DNA 검사 나온 거는 인정하겠지만은 출산은 그건 인정 못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일단은 DNA 정보가 정확하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DNA 정보 관련된 검사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변호인 여지서를 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 정도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기의 변호인이 자기의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DNA 정보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아마 변호인이 스스로 변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나 닭살이 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정도로 궁색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NA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범죄 자체를 다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취지인데 사실상 그 외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NA 정보가 나온 이상은 아마도 재판부는 이게 그 DNA 정보에 따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일 거라는 것을 그 변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뭐가 어렵네요, 지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석 씨가 DNA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판단에 DNA 자료가 범죄 성립으로 연결될 수 없다. 저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석 씨는 DNA 검사를 했지만 그 DNA 검사에 대한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공소사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DNA 자료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자체가 100% 인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요. 지금 조대님이 설명하신 것도 어려운데요. 지금 뭐가? 아무튼 뭔가 DNA 결과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나왔는데 그거는 알겠다, 인정한다. 그러나 출산 내가 안 했다. 이겁니까 지금? 네, DNA 정보가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고 비슷한 거죠. 네. 이거 뭐 근데 재판에서 이게 다툼의 대상이 됩니까? 그럼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는 변호인이 보통 재판에서는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 입증 취지를 여기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예.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재판부에서 DNA 결과를 입증 취지 부인이 아니라 동의하시죠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네. 그럼 재판부가 좀 판단하겠네요. 네, 네. 아무튼 어제 이런 설명이 있었다는 거 소개 기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박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분서갱유 뭐 비판한 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분서갱유 뭐 이런 거에 빗댄 어떤 시를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업가예요. 중국판 배달의 민족 CEO 왕싱 이런 분인데요. 마윈처럼 될라. 마윈. 대단한 기업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를 뭔가 비판했어요. 금융과 관련해서. 그러자 호되게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시진핑 비판을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웬 시를 하나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당국에서는 반독점 조사 등 보복을 취했다는 겁니다. 찍히면 망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거죠. 특히 최고 지도자를 비판했다 이거죠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윈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여기 보시면 흰머리가 늙고 수척해진 마윈, 넉 달 만에 등장했는데 이른바 폭삭 늙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어떤 고생이 심했는지 여기 보시면 지난해 10월 모습
뭐 얼굴에 살도 좀 괜찮게 듣고요. 굉장히 혈색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떤 행사에 나타났는데 이렇습니다. 조금 옷이 일부러 그런가요? 옷이 좀 이 정장과 정장이 아닌 걸 사이도 있는데 아무튼 좀 뭔가 들어 보이죠. 좀 옆에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가족 동반 사내 행사에 중국 당국을 의식한 듯 별도 발언을 자제하고 모습만 보였는데 언론에서는 좀 늙어 보인다. 그 사이 짧은 기간에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이 모습 해석해 주시죠. 중국이요. 예.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중국에 가보시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학이 이거 찬양하고요. 그래도 젊은 애들한테 적색 관광이라 그래서 예. 당시에 공산당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나 돌아다니는 것부터 해서 지금 이 100주년 7월 달에 있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분서갱유라는 그 비판을 한 이 글을 쓴 CEO 왕흥 예. 하니까 사실 뭐 이거 진시황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니까 진시황을 비판하는 시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사상서적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유학자들 생매장한 게 분서갱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든 언론과 이런 민주적인 이런 진행이 없이 공산당 창당에 대해서 비판한 걸로 몰아가는 부분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범 케이스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지금 치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이거는 시진핑이나 뭐 다른 어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를 지금 뭐 경쟁에 너무 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뭐 해명을 하려고 쓴 건데. 변명 같은데요, 그냥? 뭐 변명도. 근데 사실 전력은 있어요. 2007년도에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떤 인권 문제를 막 하면서 한번 호되게 정치적인 당합니다. 입장 표명이 과거에 있었군요. 네,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런 부분인데 이거는 진짜 세게 독점, 이 반독점으로 좀 조사하고 있고요. 굉장히 세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범 케이스로 딱 걸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공산당 100주년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가는 부분들은 다 지금 뭐 솎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중국 지금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의 마윈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기업을 꾸리시는 분들의 어떤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정치적에 휘말리게 되면 이렇게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 영화제를 놓고 말이 참 많아요. 그동안도 많았는데 이제 더 말이 많아진 겁니다. 톰 크루즈는 트로피를 반납했고 미국 방송사 MBC는 시상식 방송을 거부한다. 골든 글로브 78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거 영화 미나리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뭔가 좀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인종차별, 성차별, 부패가 불거졌다. 방송에서는 MBC 방송에서는 거부의 재정이 치명타다. 그러니까 방송을 안 주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돈 들어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670억 시상식 중계로 난리판이다.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은 87명, 극소수의 흑인은 한 명도 없다. 영화사 고액 협찬 받은 의혹까지 미나리를 작품상에서 제외해 논란도 벌어졌다. 영화 배우들도 그리고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랍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부패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건 미나리라고 하는 정말 잘 만든 영화를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작품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미나리를 비롯한 사실상의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그 본인들이 주류를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상태에 대한 소외된 측면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조차 나서서 이 골든글로브 영화제에 대한 보이콧 그리고 받았던 상까지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톰 크루즈가 총 3번의 상을 받았는데 이 골든글로브 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어벤져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벤져스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성차별적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로에 나서기도 하고 헐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마크 러팔로 같은 경우도 이거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골든글로브랑 정대척점에 서 있어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던 게 아카데미상이거든요. 예. 한때는 여기도 인종차별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 하얀 오스카, 백인 중심으로 한 상을 줬다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주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수상하게 되면서 예. 많은 내용들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골든글로브 수상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87명의 회원 중에 단 한 명의 흑인도 존재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쇄신하고 근본적인 혁신 변화 없이는 이 영화의 제작사라든지 넷플릭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까지 다 불참에 나서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골든글로브 시상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완전한 변화가 될지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골든글로브가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과 함께 양대 산맥이다 뭐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걸 굉장한 명예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군요. 정혁 고문님,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항상요 이런 일이 나와서 성차별 그다음에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면 그 이면에 더한 얘기가 있는 게 이걸로 더한 게 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영화계나 또 저쪽에 뭐 하는 이런 연예가에 있어서 한꺼풀 들어가면 더 진짜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예.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도 저기에 존재를 하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뭐 한쪽으로 몰 때 나오는 얘기 성차별, 인종차별입니다. 좀 더 깊숙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그렇다 이거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주셨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